고층 빌딩의 사무실을 대지로 바꾸면서 거기로 훌쩍 그 시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이 시가 재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재밌죠. 어떤 만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웃는데 사과 빛깔이 막 흘러나와. 걷는데 거기서 풀이 막 자라면서 이 사무실이 과수원 또는 대지로 바뀌어. 이런 상상력이잖아요. 요새 수업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눈앞에 쓰여진 이 시가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는 반드시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 거야?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시의 표면, 실제로 쓰여진 이 언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못 봐요. 근데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 게 저는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치러진 3월 학력평가가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특히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시 지문에 수험생분들이 아직도 사과가 왜 웃는지 모르겠다면서 약간 벽을 마주한 느낌을 그래요? 많이들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 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정말요? 예. 그렇구나. 이게 어려울 수 있구나. 실제 수능 시험을 치를 때도 이번처럼 도저히 안 풀리는 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를 함께 감상해보고 시인님의 해설을 들어봤을 때 조금 다른 방식의 실마리가 보인다면 수험생분들께서도 좀 적용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인이 해설하는 시 지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중요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읽는 방식? 그 노하우들을 쌓아놓고 보면 나하고 읽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도 그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은 이성복의 서해라는 시가 먼저 나왔는데, 이 그 여름의 끝이라는 요 시집에 실린 시고요. 요 시집은 90년대에 나왔고요. 90년대 초반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다는 두 번째 시는 김기택의 소라고 하는 작품,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는 아마 미당문학상을 받은 작품일 거예요. 문제지에서 봤던 시들이 실제로 시집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좀 신기한 감상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김기택 씨부터 한번 같이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 시를 왜 어려워하셨을까를 고민을 해보니, 사과하고 웃음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관점들이 이 시에서는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처음에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여기서 보면 이제 행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이 웃음을 꾸미고 있고, 그 웃음이 발생하는 어떤 배경들을 방금 딴 사과가 가득 찬 상자를 들고 오는 모습으로 비유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웃음이, 그러니까 이 웃음이 실제로 사과밭에서 일어나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가면 그녀는 서류뭉치를 나르고 있다. 이게 실제 정황이에요. 서류뭉치를 나르면서 웃는데 그 웃음에서 이 화자는 뭔가 다른 걸 발견한 거지. 저 웃음이 이상하다. 저 웃음이, 여기 보면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들이라고 했어요. 푸르기도 하고 발그레야 하기도 하고, 뭔가 그때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웃음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마치 방금 딴 사과를 들고 오면서 마치 사과처럼 웃는 그런 웃음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유로 보면 A는 B이다인데 A가 뭐예요? 서류뭉치를 나르고 있는 이 정황이고, 그 다음에 사과상자를 들고 사과 같은 웃음을 웃는 게 보조관념인 거죠. 이게 원관념이라면 보조관념인데 보조관념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러기도 합니다. 사과들이 웃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꽤나 계셨던, 이 웃음의 어떤 이미지가 사과의 이미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들려오고 보기만 하는 건데, 사과라고 하는 어떤 사물, 물성을 지닌 사물에 비유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이 이연에 나오는데,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저 웃음의 빛깔을. 근데 그 웃음의 빛깔은 어떤 빛깔이에요? 사과 같은 푸르스름하고 발그스름한 그 빛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주인공이 경험한 기억일까? 사과 상자를 들고 사과 같은 웃음을 웃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확실치 않아요. 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저 과수원의 사과 같은 웃음이 어떻게 이 삭막한 도시의 빌딩 사이에서 저런 웃음이 나올 수 있지? 사과 같은 웃음이 마치 과수원에서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실제로는 사과는 등장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사과는 그냥 비유인 거예요. 웃음의 어떤 감각들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 사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참 이게 다 웃음에 관한 거예요. 그 사과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늘과 물과 바람이 관계했을 그 시간의 어떤 생명력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웃음도 마치 하늘과 물과 바람이 실핏줄처럼 이렇게 뻗어있는 것 같아. 그런 감각으로 웃고 있어 저 사람이. 자, 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웃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복잡한 거야, 이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에서 튀어나오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과 햇빛. 저는 이 연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과 같은 웃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더 끌고 가 보는 거죠. 아까 사과 상자를 가득 들고의 어떤 비유적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에서 보이진 않지만 튀어오르던 공기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햇빛이 이 사과의 과즙을 만들어내고 이 사과의 향기를 만들어냈어. 그 과즙과 향기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의 웃음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는 사람의 웃음을 보고 지금 저 웃음은 분명히 사과 가득한 상자를 들고 있는 누군가가 활짝 웃고 있는 것과 비슷한 웃음이야. 근데 그 상황, 사과를 나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비유적인 상황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 촉발이 됐냐면, 이 시가 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저 웃음은 있을 수 없는 웃음인데 이질적이다. 근데 그 사과 같은 웃음이 그냥 사과를 닮은 웃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에 더해진 자연의 시간들, 추수해오는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 시간들, 이것까지 다 더해진 거죠. 상상력이 이렇게 끌고 가본 거죠. 그래서 그 상상력이, 이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고층 빌딩은 땅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바닥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구나. 대지로 이 고층 빌딩이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웃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쉬어온 흙이라고 하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올린 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시를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누가 뭔 기억한다는 거지 이건데,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를,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 웃음의 정체가 뭘까?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웃음인가, 아니면 인간이 대지에 발붙이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하는 웃음인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시인들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과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연으로 넘어가 보면,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나만 본 거야.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고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이 고층 빌딩 사이에 저 사람이 이질적으로 저렇게 웃고 있어. 그 모습을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 이게 무슨 감각이에요? 사과의 감각이잖아요. 저 사람 안에 내면에서의 어떤 겪어야 됐던 어떤 시간들, 바람도 겪어야 되고 하늘도 겪어야 되고 햇빛도 겪어야 되고, 사과가 마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경험하듯이 이 사람도 그 세월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웃음으로, 말하자면 국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말, 승화된 거지. 그래서 승화돼서 흘러 넘친 거야. 마치 사과가 떨어지듯이. 사과가 다 익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세월들이 쌓여서 저런 사과 같은 웃음이 흘러 넘친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책상들 사이에 안 보는 척 보았네. 이건 이제 나의 상황이죠.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면서
하늘거리면서 홀로 가는 걸음을, 이 홀로도 외롭게랑 대응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빛난다 이런 느낌.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이건 이제 역설인데, 걷는다는 행위가 실제로 행동하는 행위이고 보이는 거잖아요. 걷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라면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걷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걷는다라고 하는 행위 뒤에 숨겨진 자연스러움, 원초적인 어떤 시간들을 담은 그런 걸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 웃음 때문에 이 시간의 한계 또는 이 장소의 한계들을 훌쩍 넘어서는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라고 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는, 이 나아가는이 그냥 여기서 물리적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로 훌쩍 뛰어넘어간다는 이야기이죠. 이 고층 빌딩의 사무실을 대지로 바꾸면서 거기로 훌쩍 그 시간으로, 이를테면 회귀 또는 회복, 그 시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사이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게 다르구나. 그 다름의 의미를 상상력으로 풀어내다 보면 사소한 구별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이 시가 재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재밌죠. 네. 어떤 만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걸 떠올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웃는데 막 사과 빛깔이 막 흘러나와. 걷는데 거기서 풀이 막 자라면서 이 사무실이 과수원 또는 대지로 바뀌어. 이런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수업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눈앞에 쓰여진 이 시가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의 뒤에는 반드시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 거야?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의 표면, 실제로 쓰여진 이 언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못 봐요. 근데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 게 저는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감각하잖아요. 그럼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언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시인들은. 그런 걸 보는 거죠. 김기택 시인의 시는 특히나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 없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읽어봤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재밌네요. 그럼 요 감상을 가지고 문제로 가보면 또 문제가 쉽게 풀릴지. 글쎄요, 저 사실 문제 풀어봤거든요. 아유, 어렵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등한시하나 봐요. 시 읽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18번부터 22번까지 문제인데 18번의 정답이 1번인 것 같아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뭐가? 나가. 그렇죠? 추수의 계절이고, 사과를 보통 언제 따나요? 추석 무렵 요때, 초가을 요때 따잖아요. 그거는 뭐 적절함 것 같아요. 19번은 정답이 3번인데 완전 헷갈리던데. 3번의 설명은 뭐예요? A의 웃음은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을 지닌 사과에 대응되며 B에서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것으로 제시된다.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물을 익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야. 아니, 틀린 말인데? 틀린 말인데 왜?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물을 익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설명이 없었다.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젖어 익어 흘러나오는 웃음. 근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문을 내면 어떡하냐. 이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력에 대응되는 건 아니다. 그거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러려면 문장을 잘 써야지. 왜냐하면 저희는 무르익다가 사과에만 해당되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시 쓰는 사람들은 무르익는 건 어떤 것들이 성숙되는 것을 다 가리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문장을 더 정확하게 썼어야 되지 않나? 수험생 분들이 만약에 감상하는 과정을 좀 잘 함께 따라오셨다면 이 감상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문제 푸는 거는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를 한번 내 식대로 소화해 본 것과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정답을 맞추는 것과 이건 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게 해보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 국어 영역은 연습을 해도 점수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국어 만점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게 이제 꼭 맞는지는 모르겠고 저의 경험만 가지고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점수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책 읽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한다고.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었고 그 덕에 이제 국어 점수가 높았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어떤 텍스트들을 내가 경험하는 일이 오히려 그 문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설픈 충고를 해봅니다. 예,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